안녕하십니까. 물리교육론 김창만입니다. 본 7, 8월 강의는 그동안 과학교육론에 대해서 미처 준비가 덜 되었거나 또 조금 불확실한 개념 구조를 좀 분명히 하고자 물리교육과 학교육론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개념 구조만 분명히 명료화하는데 강의에 초점을 두도록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정말 그 맑은 서울 하늘의 공기를 보고 매우 반가웠는데요. 무척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첫 출발은 좋은 날을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러나 남은 이 시간에 그 7, 8월 개념 구조를 좀 명료한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에는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죠. 어찌됐든 늘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과학교육론 24점에 대해서는 모두 안고 가야 되는 점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개념 구조를 좀 분명히 하는데 초점을 두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교육론에서 맨 처음 과학 철학부터 해서 과학의 본성하고 학습론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패턴은 주로 이제 초창기 과학교육론 우리나라 1세대 서울대 물리교육과 박승재 교수님의 그 책 편성이 주로 이제 철학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과학의 본성을 들어가는 그런 패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과학 지식이나 방법에 대한 본성을 먼저 이해를 하고 뭐 철학적 개념이라든가 학습론을 차후에 들어가는 패턴이 주로 교원대 그 권재술 교수님 책으로 나가는 패턴 두 종류의 강의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의 강의 패턴이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과학 교육을 이해하는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뭐 그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과학교육론에 대해서 처음 어휘적인 문제가 좀 많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학 철학을 먼저 하지 않고 철학적인 이해부터 보다는 본성적인 이해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되게 과학의 본성을 먼저 하게 되면 처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좀 좋아하죠. 아마도 과학교육론을 저하고 비슷한 강의를 하는 패턴의 선생님이 있다라면 아마 과학의 본성 부분을 먼저 강의를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 인기가 더 좋을 겁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먼저 철학적인 이해가 먼저 있지 않고서는 본성을 이해하는 것은 암기밖에 되지 않아요. 특히 2014년도부터 시험 문제가 서술 논술형이 되면서 문장을 직접 써내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본질적인 이해가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한 문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과학적 방법 또 그러한 과학적 인식 그리고 과학적 탐구를 대상으로 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러한 과학 철학에 대해서는 크게 한 4가지 관점에서 논의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그림으로 보면 자, 인식론적 관점, 형이상학적 관점, 윤리학적 관점, 논리학적 관점인데 실제 우리 과학교육에서는 이러한 철학적 4가지 관점으로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거나 어떤 이해를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이 한 문장을 과학적 한 문장을 쓰는데 내가 이해를 한 문장이냐 아니면 암기를 해서 쓰는 문장이냐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철학적인 기본적인 골격이나 구조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인식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식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안다죠. 그래서 지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에 대한 기원, 본질,
출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인식론에 대해서는 진리, 지식이란 여기서 무엇인가에서, 자, 출처, 자, 방법, 그 다음 본질이죠, 본질, 또는 이제 속성에 대해서 문장적으로 주로 이제 쓸 거예요. 우리가 과학교육론의 문장을 보면 주로 반정주의다, 경험주의다, 실증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증주의에 대한 문제네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뭔가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글의 얼개, 문장의 구조가 뜨지 않으면 못 써요. 그러자면, 실증주의는 지식의 출처를, 방법을, 그 본질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에 대한 것이 딱 떠오르면, 이게 실증주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인식론적 관점으로 그러면 출처, 방법, 본질에 대해서 자, 지식이란 무엇인가? 이란 논의가 인식론적 논의다. 두 번째, 형이상학입니다. 형이상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 진리의 실체, 그죠? 리얼리티죠. 바로 이 실체, 무엇이 그 진리의 실체인가? 그죠? 무엇이 그 진리의 실체인가? 자, 이건데요. 그 실체가 인간이 감각할 수 있고 지각할 수 있는 실체가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실제론이라고 그러죠. 실제론이라고 그러고 이 반대되는 개념이 우리가 뭐 여러 문장을 쓰기도 하는데 뭐 유비, 그죠? 유명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는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니까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관념론, 실제론 그러면 정신에 있다? 아니면 물질에 있다? 이렇게 구분해 보는데 말 그대로 관념론이나 실제론이나 우리가 흔히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는 진리의 실체가 정신에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세 번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윤리학 또는 이제 가치론이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인간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행동하는 관해서 어떤 문제와 교범에 관한 그러한 논의를 윤리학적인 저런 가치론이라 그러죠. 자, 마지막 논리학 그러면 바로 추리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논증에 관한 것이고 논증의 본질이 무엇이고 논증을 하는 방법에 관한 우리가 이제 논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납적이다, 연역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논리적 방법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추리 방법에 관한 것을 논리학적인 논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과학교육론에서는 이렇게 과학 철학에서 인식론, 형이상학, 윤리학, 논리학적인 논의를 통해서 과학 철학을 살펴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철학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네 가지 과학 철학적 논의에서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게 될 거다. 다만 우리가 과학 교육의 강의를 과학의 본성을 가지고 그냥 철학적인 용어를 이용해서 본성만 이렇게 설명을 할 것이냐, 저처럼 철학적 용어를 끌어들여서 본성을 이해하고자 하느냐, 이런 접근의 방법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서술형, 논술형의 문제에서 과학적 글쓰기 한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과학적 문장을 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느냐를 저는 그 철학적인 이해가 우선되어야만 그 문장이 제대로 된 문장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22번의 임용시험이 나오고 무수히 많은 논술 문제가 쭉 나왔는데요. 그 논술에 대해서, 과학 논술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제대로 된 풀이라든가 어떤 학습의 그 논술의 어떤 기준을 설명을 잘 못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철학적인 배경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만 그냥 과학의 본성은 이겁니다라고 해서 이해만 하는 관점으로 뭔가를 쓰게 되면 자기의 이런 의존성에 의한 여러 가지 어휘나 이런 것들이 섞여서 적절한 어떤 미사여구된 문장으로만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오는 시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요구되는 표현된 문장을 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심리 철학인데요. 우리가 이제 과학의 본성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학습론이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학습되어지는 과정에 대한 기술, 이런 것을 우리가 심리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 철학과 심리 철학의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철학적 관점으로부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제 교육과정 요구되는 2015 교육과정 개정하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수업 이론적인 것을 이렇게 더하죠. 그래서 하나의 수업 모형이라고 하는 체계화된 틀이 나올 겁니다. 이 틀에 의해서 교수 학습을 할 거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수업 전략이라고 하는 수업 전략도 포함이 되겠죠. 교수 학습을 통해서 교수 학습이 일어나고 나면 평가까지를 이루게 되는데 여기에 관한 전체적인 학문적인 것을 우리가 과학교육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오전에는 이제 물리교육론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명이나 또 이해의 구조를 물리교육에 맞춘 거고요. 오후에는 화학교육에 맞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그죠? 형이상학에서 무엇이 진리의 실체인가? 라고 했을 때 물리와 화학에서 공통적인 진리의 실체를 형이상학적 물음으로 한다면 원자의 실체는 무엇인가? 뭐 이런 거죠. 그죠? 입자의 궁극적인 실체, 원자의 실체는 무엇인가? 원자란 무엇인가? 이러한 것의 질문을 형이상학적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교육의 전체적인 큰 틀로만 이제 봤고요. 이것을 이제 크게 나누면, 철학적인 관점과 과학의 본성적인 관점,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저는 우리 과학교육 1세대, 전통 1세대의 이해 방식을 우선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혹시나 뭐 다른 선생님 강의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강의가 어렵다든가 뭐 이렇게 순서가 틀리면, 좀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다만, 본성적인 이해를 기초로 먼저 하는가 아니면 철학적인 이해를 먼저 하는가, 그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학 철학적인 접근을 제가 먼저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관점을 먼저 들여다봐야 본성적인 거는 이제 어휘적인 문제. 그래서 저는, 초창기에 한 10년은 본성적인 어휘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했으나, 지금은 철학적인 관점을 먼저 하죠. 물론 또, 저는, 지금에 와서는 조금 이제 교육이라는 자체가, 누구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것보다는요, 우리가 이제 철학이나 심리학을 공부를 해보면 그 안에서는 모든 게 이제 과학교육에서는 구성주의라는 관점이죠. 학습자 스스로 능동적인 의미 구성이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그것을 가장 흔한 용어이면서도 꼼꼼히 들여다보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학교사인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시게 될 거예요. 학생들은 스스로 능동적인 의미 구성인데 이론적으로는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딜레마를 찾아 나가셔야죠. 학생들의 능동적인 의미 구성을 위한 가르치는 나는 무엇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과학의 본질을 이해해서 과학 수업에 임할 것인가. 이것이 아마 과학교사의 아마 본질적인 딜레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자면 저는 이 과학 교과 교육에 대한 이해가 가장 급선무가 될 거고요. 그걸 잘 이해를 하고 나시면 수업에서 조금씩 뭔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별로 좋지 않지만 임용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관례 행사처럼 학교에 가시니까, 그죠? 기회가 주어지시니까. 또 그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교과 교육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점수 비중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큰 점수라기보다는
다 가져가야 되는 점수죠. 그러니까 교육학보다도 점수 비점이 높지만 5문제에서 24점을 거의 다 이상, 그러니까 20점 이상 가져가지 않으면 절대 합격할 수 없는 점수가 나온다 그래요. 그렇죠? 제가 그러자면 이제 기초를 좀 튼튼히 해서 구조화를 분명히 한 다음에 기출 문제에 대해서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어떤 문제를 어떻게 묻는가에 대한 어느 정도 예상적인 구조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 나가면서 이것은 비아제에 관한 물음이니까 비아제에 관한 3개의 가지 중에 어떤 가지를 어떻게 묻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문장 구조가 한 번 정독에서 이미 글의 얼개가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교과 교육에서 기대되는 점수를 못 가져옵니다. 그만큼 긴박하게 분명하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7, 8월 강의를 짧은 시간에 교과 교육의 개념 구조를 분명히 하는 그런 수업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상 철학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철학은 말 그대로 어떤 그 논증 형식에 대한 그리고 방법에 관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인식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주로 논리학적인 관점에서 그 과학교육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그러한 철학적인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철학인데 먼저 전통 철학과 현대 철학으로 나눠서 볼 거예요. 뒤에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먼저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철학 그러면 자, 크게 이제 전통 철학과 현대 철학으로 구분을 해본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를 이해하고 나눠서 그려보는 거죠. 스스로 의미를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이죠. 그런데 제가 이 철학에서 모든 교과 교육에서 나눈 문장의 구조가 주로 인식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또는 논리학적인 접근으로 문장이 만들어지니까 인식론적인 문장, 그리고 우리가 뭐 지식이란 무엇인가, 논리적 방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전부 다 인식론적 논의를 요구하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인식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인식론은 진리란 무엇인가, 지식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출처, 방법, 속성, 본질에 관한 문장 구조를 가진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다가 전통 철학이다, 현대 철학이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지식의 출처와 방법과 속성을, 자, 먼저 출처부터 생각해 봅시다. 전통 철학은 지식의 출처를 경험에 두거나 이성에 두기 때문에, 자, 경험론, 이성론을 두는 것을 전통 철학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경험에 두었다라고 했을 때, 자, 경험을, 자, 방법적으로 보면 크게 논리학적인 관점에서, 자, 기납적인 방법이다. 그럼 기납적 경험주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연역적인, 크게, 연역적인, 그러면 연역적 경험주의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이죠. 자, 여기에, 자, 시간이 흘러오면서 조금 더 이제 급진적으로 어떻게 분화되느냐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하죠. 자, 그래서 기납적 경험주의는, 자,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그 전통적인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의 경험주의, 그죠? 베이컨의 기납, 그죠? 기납이니까 베이컨의 기납,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험주의에서 본질적인 논리, 실증주의, 꽁트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기납에서의 조금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급진적으로 분화가 되게 되면 논리 경험주의가 되어요. 그리고 논리 실증주의는 조금 더 급진적으로 분화가 되면 조작주의나 또는 이제 한원주의로 분화가 되죠. 그리고 연역적 경험주의가 급진적으로 분화가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반증주의라고 하는데요. 반증주의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성론, 그럼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제, 철학에서는 간단하게 한 사람씩,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씩 정도 색깔을 입히죠. 자,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요, 자, 경험주의입니다. 경험주의죠. 그러면 이제 경험주의는 이렇게 경험주의를 나눠서, 자, 앞과 뒤를 나누면, 이렇게 나누면 그냥 크게 전통적 이렇게 나누죠. 그 다음에 이제 기납적 그러면 기납에서도 보면 기납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기납적 경험주의에서 기납주의잖아요. 그럼 기납주의를 이렇게 나누면 전과 후를 이렇게 또 학자들에 따라서 이름을 좀 독특하게 붙이죠. 그래서 그러면 전통적이라는 의미에서 소박한, 그죠? 소박한, 전통적인, 그 다음에 기납주의를 이렇게 나눠서, 자,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세련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뜻글자를 영어를 이렇게 번역해 오는 과정에서 그런 대로 괜찮게 번역을 하면 요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 기납적 경험주의에, 자, 베이컨의 기납주의는 소박한 기납주의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논리 경험주의 대표적인 사람이 툴민인데요. 툴민을 우리가 현대적 기납주의 또는 세련된 경험주의 이게 논리 경험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련된 기납주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기납이다라는 방법이 들어가 있고요. 연역이라는, 그죠? 대표적인 연역이죠. 연역이라는 방법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숨어 있지만, 요렇게, 우리가 이제, 그 기납 그러면 대표적인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 자, 세련된 기납주의 또는 논리 경험주의 툴민. 자, 논리 실증주의의 꽁트, 그죠?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유명한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칼 포퍼 반중주의가 있죠. 어찌되든 과학교육에서 보면 기납이다 또는 연역이다라는 방법, 그 다음에 같은 연역의 한 부분으로서 기납도 아닌 연역도 아닌 가설 연역이라고 하는 방법적인 것이 들어가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행설수설 살펴본 게 뭐냐면 지식의 출처에 관한 관점으로 크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방법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절차를 나눠봤는데 이러한 논의의 전체에 그러면 그들이 인식론적인 지식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진리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은 진리다. 이렇게 보는 본질의 인식론적인 지식의 본질을 진리라고 보는 관점이 한마디로 다 전통 철학이다라는 거예요. 전통 철학.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 이것이 현대 철학이다라고 하면 이 그러니까 이제 전통 철학의 핵심이 경험주의고 경험주의의 중심이 논리 실증주의죠. 그죠? 그 실증주의 이후의 철학이다 그래서 이제 후실증주의라 그러기도 하고요. 자, 이것이 이제 현대의 인식론, 그렇게 현대 인식론이라 그러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구성주의 철학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후실증주의 철학,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자, 지식의 출처를 주로 이제 인간과 인간, 또는 이제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거죠. 지금 화살표의 양방향 화살표는 상호작용의 의미를 말합니다. 출처이고요. 방법은 바로 사회적 합의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자, 이렇게 된 것은 잠정적인 거죠. 잠정적. 그러니까 이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 지식 자체를 합리적 학문으로 보는 그런 견해를 놨는데요. 잠정적이다 그러면 이제 비합리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것이 바로 현대적 철학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한꺼번에 다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전통 철학은 자, 여기서 경험론, 이성론, 실증주의적 관점을 모두 합쳐서 합리주의,
실증주의, 반증주의를 과학 철학으로, 전통 철학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주로 이제 시험에서 경험주의적 이해를, 특히 경험 기납주의적 이해 정도의 한 문장 표현 정도는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납적 경험주의 그러면 전통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적 견해로서 자, 기납적이다라고 하면 뭐예요? 접두사가 기납이다. 방법이 기납이라는 거죠. 지식의 출처가 경험에 두는 것이고요. 지식의 본질에 대해서는 진리적 관점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전통이니까. 그러면 이 용어 하나만으로 내재된 뜻을 다 표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이제 경험주의와 실증주의를 합쳐서 그냥 동시에 싸묶어서 그냥 포괄적으로 논리 실증주의 또는 경험 실증주의, 논리 실증주의 이렇게 하는데 경험 실증주의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쓸 거예요. 경험 실증주의. 자, 그리고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반증주의. 이게 이제 좀 과도기적인 철학이니까 이것으로부터 이제 현대 철학적 견해가 넘어와요. 그러면 이제 후실증주의로 넘어오게 되면 자, 반증주의의 견해를 비판적인 견해로 나타나는 것이 쿤과 라카토슈거든요. 라카토슈. 그래서 쿤의 철학과 라카토슈 철학해서 크게 이제 경험 실증주의적 견해와 반증주의적 견해, 쿤, 라카토슈적 견해를 이해하시면 철학적 이해가 모두 끝나요. 그래서 자, 전통 철학에 대해서는 경험 실증주의적 견해의 한 문장적인 과학적인 이해 한 문장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정의만 분명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증주의, 그 다음에 쿤의 패러다임 이론, 그 다음에 라카토스 연구 프로그램 이론, 이 세 가지 이론적인 견해를 분명하게 나무를 한 나무씩 심어서 가지를 정확하게 체킹을 하는 게 이 철학인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자, 경험주의는 이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뜻을 스스로 만들라고 그랬죠. 지식의 출처를 어디에 둔다? 경험에 둔다. 그죠? 경험에 둔다. 물론 이제 방법은 기납도 있고 연역도 있고 가설 연역도 있고 복잡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문장이 실제론을 바탕으로 막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론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적 이해가 먼저 가지 않으면 어려운데 실제론이 써먹는 용어는 아니에요. 철학적인데 인식론적인 우리가 견해를 이해를 하다 보면 형이상학적인 용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실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관념론을 바탕으로 어떤 책에는 실제론을 바탕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헷갈리죠. 그래서 바로 형이상학적인 진리의 실체는 무엇인가 했을 때 인간이 지각하고 감각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실제가 존재한다. 진리의 실제가 존재한다. 이게 실제론이고 그것이 정신에 있으니까 관념론이고 물질에 있으니까 유물론인 거예요. 그래서 책에는 어떤 책에는 주로 실제론을 바탕으로 또는 관념론을 바탕으로 이렇게 용어가 나오는데 개가 개다. 그죠?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경험주의는 지식의 출처를 경험해 두었다. 또 이러한 그죠? 기납적, 주로 이제 방법이 기납적인데, 기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리의 본질을 진리적 관점, 증거로 보는 그런 철학적 견해를 경험주의 철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과학적 문장으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써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로 하시면 안 되고. 자, 결국은 과학 지식을 자, 이렇게 감각과 반성을 통해서 주로 이제 경험을 통해서 개발이 되는데 반상은 조금 낮은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획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지식을 하나의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감각이라고, 감각적이다. 찾아내고 이것을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의 체계를 만드는 것을 리플레이션, 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이다라고 하면 자, 운동신경이 감각적이다는 용어를 많이 쓰죠. 자,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찾아내고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반성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이것을 고차원적인 지식의 체계로 이렇게 체계화시키는 통합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고차원적인 정신기능을 반성이라고 그러죠. 어찌됐든, 자, 경험주의는 이런 감각과 반성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개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경험주의가 무엇이냐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식의 출처, 방법, 속성, 즉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 것만 분명히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여기에 정의 하나죠. 이걸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문장을 쓸 수 있고 만들 수 있도록 해보세요. 과학 지식의 출처는 바로 오감, 5가지 감각을 이용한 지각적 경험으로부터 지식의 출처. 그러면 이제 관찰과 실험과 같은 자, 지각적 경험으로부터. 자, 발견 과정은요. 자, 자연의 경험. 그러니까 이제 관찰이나 실험과 같은 자, 이런 경험적인 것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하죠. 객관적인 자료 수집. 누가 보더라도 보편 타당한 자료를 수집하고 자, 여기서 보편 타당한 추론 과정을 자, 여기서는 이제 경험은 관찰과 실험입니다. 관찰이나 실험과 같은 그런 거고요. 추론 과정은 이제 기납도 있을 수 있고 연역도 있을 수가 있죠.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는 이제 경험주의는 기납적 경험주의라고 얘기한다라는 거는 여기서 추론 과정이 기납이다라는 뜻입니다. 금년에 생물 교육 쪽에서도 논술 문제에 A와 같은 과학자의 방법으로 고래의 피하 지방층이 두껍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명제를 논의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논술의 10점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A의 과학자가 어떤 추론 과정을 거치냐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추론 과정을 찾아보니까 기납적 추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납적 추리는 관찰 사실로부터 보편 타당한 일반화를 도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래의 피하 지방층의 두께는 이렇게 두껍다라는 일반화를 얻어내도록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 내셔야죠. 결과적으로 자연의 경험으로부터 자,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보편 타당한 추론 과정을 통해서 즉 과학적 추론 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인 법칙, 한마디로 줄여서 우리는 일반화라고 합니다. 일반화를 도출하는 이런 철학적인 견해를 경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험주의 이 한 문장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열심히 연습을 좀 하셔서 경험주의는 이것이야라는 설명 형식의 문장 한 문장만 만들어 두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경험주의는 자, 지식, 진리의 본체를 진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주로 자연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감각과 반성, 리플레이션을 저거 뭐라고 그랬어요? 주워 담는 거죠. 진리를 발견해서 찾아내는 이걸 감각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통합하고 고차원적으로 체계화하는 걸 리플레이션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것처럼 자연의 경험으로부터 발견된 진리를 누적적으로 체계화해서 하나의 설명체계, 자연의 설명체계를 진리라고 보는 관점이 자, 경험주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주로 경험주의의 과학적 추론 방법이 기납이다 보니까 기납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과학의 본성적인 측면을 먼저 수업을 했으면 기납이 무엇이고 기납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러는데 여기는 철학적인 걸 하다 보니까 틀이 커요. 먼저 그냥 훑어보는 겁니다. 뒤에 우리가 2장의 과학의 본성에 가서 기납적 추리와 기납적 추리의 한계점 매년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점진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첫 주에 철학을 먼저 하는 이유가 되게 첫 주 수업 들으면 많은 분들이 저 수업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려운 이유가 철학을 먼저 접근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큰 틀 안에서 숲과 나무와 가지를 차례대로 명료하게 구분하고 보지 못하면 교과 교육은 말장난처럼 보여지고 나의 문장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술형, 논술형 문장 못 쓴다는 얘기가 됩니다. 헷갈리고 어휘가 어렵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여러분들이 좀 더 문명하려고 그러면 숲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숲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철학을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경험주의는 지식의 출처가 주로 자연의 경험이죠. 그리고, 자, 추론 방법이 주로 기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납적 접근은 바로, 자, 기납이기 때문에, 자, 추론 방법이 기납이죠. 기납인데, 기납은, 자, 특수한 몇 가지 관찰 사례로부터 이것을 보편타당한 그러한 일반화를 도출하는 방법이에요. 일반화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관찰 사례로부터 보편타당한 일반화를 도출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냥 먼저 수포를 먼저 합니다. 흉이 지적한 문제도 있을 거고 관찰의 이런 의존성이 한 문제도 있을 거고 기납적 추리의 모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세 가지 흉의 문제와 관찰의 이런 의존성의 문제, 기납적 추리의 모순, 한계 있죠. 모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자, 한 세 가지의 보통 관찰 사례를 보고 모든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모순이잖아요. 꼴랑 세 개 보고 모든 무엇은 뭐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모순 자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이 일반화가 진리에 가까우려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다양성을 넓혀야 되고 또 그 관찰 대상의 수를 많이 해야 되는가 이를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리 한계도 있을 것이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관찰 사례로부터 보편 타당한 명제를 일반을 했다 치자. 그러면 그것이 타당한가, 일치되는가를 검증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관찰이야. 그러니까 관찰로부터 일반화 시켜놓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도 관찰이라면 그게 모순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도둑이 자, 사고를 쳐놓고 그거를 검증하는 것은 자, 그 도둑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 피하기 좀 이상했나요? 그건 뭐 좋은 사례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으로 이렇게 모순된 것이 많죠. 그러나 관찰로부터 일반화를 도출하고 그 일반화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기납밖에 없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모순이 바로 흉이 지적한 문제예요. 그래서 흉의 문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이 예시를 주어져 놓고 이것이 과학적 추리의 어떤 추리냐 이런 추리 한계를 한 가지 써라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죠. 주로 이제 기납인데요. 그때 기납의 문제를 흉의 문제라고 적으시면 안 돼요. 제가 흉이 지적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지적했느냐 하면 관찰의 타당성을 검증할 정당한 방법이 없다. 그 말은 관찰로부터 일반화를 도출했는데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기납밖에 없다라는 모순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찰의 이론 의존성인데요. 관찰에 이런 의존을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론에 의존했기 때문에 관찰 사실이 진실한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는 둥글다라는 관찰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지구를 전체를 관찰을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고 본 게 아니에요. 지구는 둥글다고 여러 사람이 듣고 자 미디어를 보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지구가 둥근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죠. 이걸 우리가 이론 의존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이론 의존해서 관찰 사실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관찰 사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론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게 많잖아요. 자, 물리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전자 한 개에 갖는 전하량, 그죠? 이것이 이제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관찰하거나 수식적으로 우리가 뭐 계산해서 찾아낸 그런 값은 아니잖아요. 그죠? 화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1몰 같은 경우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는 어떤 관찰과 실험 결과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의존에 의해서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는 관찰 사실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관찰 사실은 이론에 의존했기 때문에 바로 관찰 사실의 진실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험주의는 주로 이제 기납적 일반화, 주로 여기서 경험주의는 전부 다 기납적 경험주의를 지칭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자, 기납에 문제가 있고, 기납적 일반화를 목적으로 한 수업에서 특히 발견학습이죠. 자, 누굽니까? 그 브루너의 수업 이론에서 발견학습이 나오죠. 그런 이론적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전통 철학의 대표적인 과학 지식의 진보를 누가적 모형이라고 그래요. 누가적 모형. 그러니까 이제 진리가 계속적으로 발견되어서 쌓여서 과학적 진보를 보인다. 즉 과학 지식은 이렇게 누가적으로 발견된 지식이 이렇게 차곡차곡 세워져서 과학의 발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설명 모형을 누가적 모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전통 철학에서 주로 과학의 진보를 누가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이제 주로 이제 개념 형성 모형, 기납적 교사학습 모형의 이론적 배경이 바로 기납적 경험주의의 철학에 바탕을 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해 들어갈 텐데요. 이런 이론적 배경이 한마디로 뭐다? 기납주의다. 이렇게 철학을 먼저 이해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성주의인데요. 이성주의 자체를 시험에서 내온 것이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경험주의와 이성주의를 먼저 봤으니까, 이성주의도 간단하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해합시다. 출처, 방법, 본질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죠. 출처가 뭐예요? 지식의 출처가 경험주의는 자연의 경험이라면, 이성주의는 이성이 다 있다. 그러니까 선험적으로 타고난 이성에 두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만 하고 정당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주의는 방법이 연역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연역. 그죠? 자, 기납은 자연으로부터 발견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경험주의는 기납이라는 것이 주로 주된 추리 방법이 되겠지만 이성주의는 자, 이미 지식의 출처가 선험적으로 타고난 관념이 두는 거죠. 관념. 이 관념이라고 하는 건 선험적으로 이미 가지고 태어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할 때 이데아라는 단어를 썼을 겁니다.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관념, 그죠? 관념, 이데아를 지식의 출처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타고난 관념, 자, 이데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이것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예상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으로부터. 그래서 이러한 추리 방법을 연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연역법은 뭡니까? 자명하고 분명하게 밝혀져 있고 분명하게 밝혀진, 그러니까 자명, 스스로 밝혀진,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니까 스스로 밝혀진, 분명하게 밝혀진 명제, 문장으로부터 자, 설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예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 지식의 출처가 이래야죠. 방법은 연역입니다. 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지식의 본질은 절대성과 확실성을 가지니까 결국은 진리죠. 이것도 자, 이성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자체를 어렵고 복잡한 용어로 그대로 보기보다는 출처, 방법, 본질, 즉 속성으로만 보시면 자, 이성에 두었다. 방법은 연역법이다, 주로. 자, 그리고 지식의 본질은 진리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성주의는 간단하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과학교육에 주는 시사점은요, 꽤 많이 있어요, 보기보다도. 주로 우리가 연역의 한계는 우리가 연역이니까 연역의 한계는 전제로부터 자, 얻어내죠. 그러니까 연역의 한계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제로부터 어떤 결론을 설명하거나, 그죠? 결론을 설명하거나 예상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연역인데, 이 결론이 말이에요, 전제가 잘못되었다라면 결론은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릇된 전제로부터 옳지 못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연역의 한계죠. 물론 이 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수표를 보는 관점에서만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구학에서 이제 크게 우리가 지구를 볼 때, 지구 운동을 설명할 때, 자, 지구를 대한 우주가 돈다가 천동설이죠. 자, 지구가 돈다가 지동설입니다. 크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코페르니쿠스면 이거는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자, 이게 코페르니쿠스죠. 그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관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도 맞고 헷갈려가지고 과도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티코 브라헤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우리가 크게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동설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말 그대로 이런 의존에서 지구의 운동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고대와 근대로 넘어오면서 크게 이제 지구 운동에 대해서 지구 중심 우주냐 태양 중심 우주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큰 관점에서 이걸 과도기적으로 설명하는 게 프톨레마이오스, 코페르니쿠스, 티코 브라헤의 견해란 말이에요. 그러나 각각의 설명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다 틀린 거지. 왜? 전제가 다 잘못된 전제로부터 어떤 결론을. 그러니까 각각의 결론은 다 다르지만 이들이 모두 틀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전제가 모든 행성의 운동은 완전한 구다라고 하는 전제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천동설에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얘기하거나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하거나 티코 브라헤가 어찌됐든 얘기를 하는데 각각의 주장의 결론은 다를지언정 그들이 사용한 전제가 잘못된 전제예요. 전구 개념을 써서 전구. 그러니까 이제 행성의 궤도가 완전한 구다라고 하는 전구 개념을 썼기 때문에 다 틀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확실한 이 천문학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케플러에 의해서 행성의 운동 궤도는 완벽한 구가 아니라 다원 궤도라는 설명으로부터 바뀌죠. 이걸 보면 연역은 바로 가장 대표적인 한계가 바로 그릇된 전제로부터 잘못된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한계가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미 나와 있는 과학의 대부분의 설명 체계는 다 확인 실험입니다.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전제를 확인하기 위한 이러한 실험. 그러니까 이런 정당화, 확인 실험의 정당화 근거.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개념 분할을 설명할 때 연역적인, 그러니까 설명식. 자, 그러면 이제 정당화, 설명.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을 예상하는 거죠. 예상. 그래서 연역의 방법이 전제의 예상, 설명, 정당화인데 우리가 보통 연역 그러면 전제, 즉 가설 형식의 전제를 설명하는 수업이다, 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개념 분화나 설명식 수업의 철학적 배경이 바로 연역입니다. 자, 이것이 철학적 배경은 연역인 이성주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경험주의와 이성주의를 봤고요. 기납과 연역을 수포를 봤어요. 이것을 합치면 경험주의와 이성주의를 합치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요? 실증주의가 나옵니다. 실증주의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방법의 수포를 보시면 경험주의와 이성주의의 기납과 연역. 그래서 합쳐서 실증주의. 그러면 이제 실증주의가 나오죠. 실증주의 나오면 방법도 결과적으로 경험주의가 주로 이제 기납적 추리를 썼고요. 이성주의가 연역을 썼잖아요. 그러면 합치면 뭐가 돼요? 가설 연역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는 3차 교육 과정이고요. 교육의 사상으로 보면 학문 중심 교육 사상의 이론적 배경, 즉 탐구 중심 과학 교육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게 실증주의 철학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증주의 들어가 보죠.
실증주의는 꽁투의 어떤 그 유용성, 확실성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꽁투는 말이에요. 어떤 그러한 지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를 유용성에 둬, 유용성. 그러니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는 지식이고 도움이 안 되는 건 지식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실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용성이나 뭐 이런 것들, 확실성, 그러니까 정확하게 밝힐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자, 실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지티브라는 용어가 꽁투의 유용성과 확실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증, 검증할 수 있다, 입증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실증주의는 과학에서 모든 것은 하나의 명제 형식은 명제, 문장입니다. 명제는 그죠? 문장인데 문장으로 뭔가를 의미를 나타낼 때 대부분 가설 형식이에요. 가설의 형식. 그러니까 문장을 나타낼 때 뭐뭐이다라고 하는 거는 가설이잖아요. 이 가설의 문장을 나타낼 때 있어서 자, 이것을 검증할 수 있다. 크게 보면 유용성, 확실한 것만이 진리다라고 봤기 때문에 자, 진리를 유용성과 검증 가능한 확실하고 정확한 이런 것에서만 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가설의 검증에 두는 거죠. 그래서 검증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내부적으로 논리 경험주의, 실증주의 뒤에 분화됐지만 반증주의까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실증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과학에서 진리, 지식에 대해서 가설 형식으로 제시되는 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입니다. 확실하게, 그것도 분명하게 검증할 수 있다. 이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실증주의는 과학적 방법이 앞에서 본 것이 가설 연역이죠. 가설 연역은 뭐라고요? 가설 연역은 앞에서 경험주의의 기납과 자, 이성주의의 연역의 장점을 합친 거예요. 그리고 기납은 관찰 사실로부터 일반화를 도출하는 거죠. 일반화의 도출. 그리고 연역은 전제. 가설이죠. 가설을 정당화하거나 예상하거나 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그죠? 이것의 장점을 합쳤기 때문에 가설 연역은 바로 그러한 가설에 검증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이 가설의 검증을 논리 경험주의나 논리 실증주의나 뒤에 나는 반증주의나 입장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가설을 검증하는데 자, 논리 경험주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툴민이라고 그랬죠? 툴민. 그러니까 이제 기납적 경험주의, 베이컨의 경험주의를 받아들였는데 앞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기납주의가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까마귀는 검은색이다라고 하는 것을 몇 마리의 까마귀를 보고 나서 모든 까마귀는 검은색이다라고 일반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내가 살펴본 까마귀는 꼴랑 10마리야. 10마리. 그럼 모든 까마귀는 그러면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몇 마리의 까마귀를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률적으로 확대시킨 게 바로 논리 경험주의입니다. 그래서 확률적 검증이라는 뜻이에요. 확률적 검증. 그래서 가능한 관찰 대상의 수를 늘려서 확률적으로 진리에 가깝게 접근해보자라는 것이 논리 경험주의고 그랬을 때 바로 확률적 검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련된 경험주의, 기납주의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자, 이걸 우리가 입증설이라고 해요. 입증설. 그래서 입증설이라고 하는 말은 자, verification. 지금 이게 영어에서 번역에서도 보면 어떤 선생님은 입증서를 이제 confirmation하고 확증서라고 verification하고 이렇게 용어를 바꿔 쓰기도 하는데요. 제가 논문들을 보면 이 verification이나 confirmation은 크게 구분해서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굳이 우리나라에서는 헷갈리는데 우리는 한글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게 더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입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검증을 설명하는 것을
논리 경험주의의 입증설이라고 그러고요. 꽁트의 실증주의는 절대 검증, 그죠? 검증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설이 있으면요,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보니까 일치가 돼요. 그러면 가설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 경험주의는 확률적 검증을 설명해요. 아, 맞을 확률이 높아졌구나. 맞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설의 검증 입장에서 자, 1, 2, 3가 있어요. 뭐예요? 입증 또는 이제 확증, 반증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입증은 확률적 검증이고요. 절대 검증이고요. 검증 불가예요. 검증 불가. 검증은 불가하고 반증만 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하는 게 반증주의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본 거죠.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하면, 자, 이 자체가 바로 뭐예요? 가설 연역이죠. 가설 연역이라는 방법이고요. 자, 이것을 이제 가설하고 자료가 일치가 되면, 자, 경험주의는 그대로, 왜냐하면 가설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죠? 이용하지 않으니까 관찰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면, 자, 확증설, 입증정, 반증설에서는, 자, 확증설은 뭐예요? 실증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확증이니까 가설이 있고 그 가설의 실험 결과가 일치가 되면 가설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옳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가설이 맞을 확률이 그대로 높다라는 말은 확률적 거지 입증설인 거죠. 자, 반증설은 검증은 불가하고 반증만 가능하다. 그래서 가설이 제시가 됐을 때 결과가 일치가 되면 의도적인 논파를 하려고 했는데 일치가 돼버리면 그 반증 의도적인 논파를 못했잖아요. 못했으니까 반증에 실패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들이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래서 특히 재학생들 4학년인데 올해 시험은 치지만 교과 교육을 한꺼번에 의의적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자, 이것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자연 현상이 있잖아요. 현상이 있으면 자연 현상의 관찰을 통해서 어떤 의문을 가져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문제라고 하고, 이 문제를 안 것을 문제인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정적인 해답을 가설이라고 그러고요. 가설을 세워요. 그래서 설정하였죠. 그래서 이것을 검증을 합니다. 따다다닥 검증을 했어요. 검증을 한 다음에 가설에 대해서 이것을 확정하는 거예요. 가설을 확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결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들은 뭐예요? 그죠? 실험에서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와 가설, 다시 말해서 자연현상에서 원인이 되었던, 자, 결과에 대한 변인이 어떤 원인이 영향을 미쳐서 이런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오늘 같은, 제가 오늘, 이제, 장마철에 이제 이렇게 하루 비가 개면, 모처럼 만에 서울 날씨가 공기가 굉장히 맑고 좋아요.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서울역에서 이렇게 탁 내리면서 딱 본, 서울의 공기가 너무 맑고 깨끗했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더웠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의 아침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표현할 때 사람들이 웃더라고. 근데, 아주 맑은 날씨면서도 습도는 높고 매우 더운 날씨.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날씨 경험이 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때 제가, 발표한 것 중에 가장 주로 이제 논문 발표를 하면서요, 강의에 기억나는 게 저는 연 발표자의 위트인 것 같아요, 위트.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히트 쳤던 위트가 뭐냐면, 제가, 오늘 날씨가 우리 사람들에게 참 가압성하기 참 좋은 날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과학한 사람들은 그 말귀를 알아듣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한국에서는 그 의미가 뭐야, 그게 그런 뜻이겠지만, 외국에서는 그런 위트가 상당히 먹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면요. 이런 문장들이 쉽게 말하면 결론 도출에 해당되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설이 있고요. 실험 결과 일치가 되니까 결론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결론이 이렇다. 그러니까 이제 가설에 대해서 결론을, 자, 가설을 쓰지 않는 경험주의는 그냥 관찰 사실을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이라면, 자, 확증, 입증, 반증설한 방법이 전부 다 뭐예요? 가설 연역이죠. 가설 연역이다 보니까 가설에 검증하는 과정에서, 자,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결론은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장들은 결론 도출에 관한 문장이에요. 자, 이것이 과학교육에서는요, 주로 이제 전통이니까 마찬가지로 누가적이죠. 방법은 가설 연역이잖아요. 그죠? 가설 연역이고요. 자, 그 과학 지식의 진보의 발달 설명은 좀 누가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로 이제 탐구, 학문중심 교육사조의 철학적 배경, 요걸 여러분들이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 써먹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만 이렇게 정리할 거, 순만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실증주의 그러면 바로 과학적 방법으로는 가설 연역이고요. 가설 연역의 방법의 키워드는 가설의 검증에 있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지식의 진보, 지식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는 스타일은 누가적 설명입니다. 다 마찬가지죠. 전통 철학에서는 다 누가적. 그러니까 경험주의, 실증주의 다 누가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로 탐구 중심 얘기할 때 탐구라는 단위가 좁은 의미의 탐구는 전부 다 우리가 가설 연역적인, 즉 가설 검증에 있기 때문에 탐구 중심 과학 교육의 철학적 배경도 실증주의고요. 그 마찬가지로 학문 중심도 바로 실증주의 철학이 바로 철학적 배경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교육 과정을 공부할 때나 학습론을 공부할 때는 모든 배경을, 철학적 배경을 다 근거를 들어요. 그렇게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숲을 보는 관점으로 큰 틀을 이렇게 맵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조작주의와 한원주의는요, 생명과 화학 쪽에서만 조금씩 하는데, 그래도 물리교육에서도 뭔가 의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자, 특히 이제 부르지만 여기서는 이제 물리 전공하신 선생님들에게는 조작주의적 견해가 뭐냐면, 조작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관찰 가능한 형태로 구체적 정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작적 경우는 관찰, 검증 가능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물리교육 수업 들어가서도 사모님들에게 처음 제가 만나서 한다는 얘기가, 자, 앞에 학생 전공이 뭐예요? 물리? 그러세요? 그러면 빛에 대한 정의를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알아듣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몽하게 있어요. 자, 그림자는 섀도우는 누구나 다 알지만 이거를 이제 조작적으로 정의를 내려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얼마나 교과서에 의존하고요, 만들어진 문장을 그냥 암기하고 외우는데 급급했냐면, 물리학 전공인 학생이 3학년, 대학 3학년이 그림자의 정의를 스스로, 그죠? 과학적인 정의를 못 내린다는 거죠. 조작적 정의를. 그러니까 빛이 물질과 상호작용해서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입자성과 파동성이죠. 그래서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의해서 물체를 통과하고 통과하지 못한 경계가 이루는 형상을 우리는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림자 자체도 다른 거지만 이런 정의는요, 어디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과학을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 해죠. 이게 바로 이제 조작주의는 바로 그러한 개념과 관심, 단어를 조작적 정의로 정의할 것을 주장했는데, 제가 빛에 대한 정의, 그림자의 정의를, 자, 여러분에게 된 거는 뭐냐면, 특히 물리 선생님들은요, 바로 과학의 5개념, 그죠? 대안적 개념이라고 그러죠. 얼터네이티브 컨셉션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실 때 조작적 정의로 많이 해보세요. 제가 그림자의 정의도 마찬가지로 얘기했는데요. 빛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세요 그러면 빛이 가지는 뭐 입자성과 파동성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빛은요 전자기파입니다. 정의는 전자기파라 해야 돼요. 그래서 자,
빛이 가지고 있는 전자 기파 일종으로서 그 다음 물질과 상호작용했을 때 성질은 이렇다. 입자성을 갖는다. 파동성을 갖는다. 이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냐면 처음 부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리 너구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너구리 앞에 오리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접두사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본질은 얘가 너구리고요. 너구리고 이게 접두사이기 때문에 오리 너구리는 조류입니까? 포유류입니까? 묻게 되면 이게 너구리가 본질이기 때문에 포유류고요. 다만 생긴 것이 오리 주둥이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조류지 조류가 아니고 포유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문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런 조작적 정의를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리 너구리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제 제가 하는 건데요. 특히 이제 물리 교육에서 오개념적인 것을 조작적 정의를 내려보시면 오개념에 관한 문제 대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하니까 조작적 정어, 조작주의의 철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한원주의는 특히 화학과 생물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주로 자연과학적 현상을 물리학적 현상으로 한원쉽게 설명될 수 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의 정당성, 우리가 지금 2015 개정에서 2018년부터 적용되는 고등학교 과학이 통합과학이잖아요. 이런 통합과학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것이 철학적 배경이 환원주의다, 환원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화학을 물리학적 법칙과 이론으로, 연력학은 통계학으로 이렇게 한원쉽게 설명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주로 간학문적인 접근이 바로 환원주의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가 물리학을 공부하고 생화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죠? 이런 한원주의적 견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꾸 학문이 발전하게 되면 간학문적으로 발전하니까 한원주의 철학적 배경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과학교육에서는 통합과학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철학적 배경이 환원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경험주의, 이성주의, 실증주의까지 좀 봤고요. 자, 드디어 이제 시험에 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철학이 바로 반정주의입니다. 반정주의인데요. 제가 7, 8월 강의에서 부연 설명을 많이 못 해드리기 때문에 PPT에 가능하면 구조화를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냥 보면 크게 제가 왜 그러냐면 반정주의가 크게 물음을 나올 때는요, 반정주의에 관한 게 딱 세 가지예요. 반정주의에 대한 이론적 배경하고요. 그 다음에 반정주의의 과학적 방법이 있고요. 반정주의의 문제점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리를 할 때도, 반정주의의 반정 가능성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반정주의의 과학적 방법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반정의 문제점 세 개. 그러니까, 전통 철학이라는 숲에 반정주의라는 나무에 세 가지 가지를 만들어서 제공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구조화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가지가 반정 가능성인데, 포퍼는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기준을 반정 가능성이 뒀어요. 반정 가능성. 그러니까 반정 가능한가 안 한가 이런 얘기인데, 이 반정주의는 말에 우리가 흔히 과도기적인 인식론이라고 부릅니다. 왜 인식론이냐 하면 이론은 반정 가능하다라는 이 견해는요, 검증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니까 반정 가능하다는 말은 전통적 견해입니다. 네. 그런데 과학 지식의 변화 과정은 가변적이고 잠정적이다라는 말은 현대적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반정주의는 과도기적인 인식론이다, 철학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이론은 과학 지식은 반정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전통적 견해와 또 과학 지식의 변화 과정은 반정될 때까지만 살아남고 언젠가는 반정되면 다시 사라진다라는 식의 잠정적인 설명 체계를 설명함으로써 전통과 현대적 견해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과도기적인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포퍼는요, 지식의 세계를 뭐 시험하고 좀 별개인데 반중주의의 본질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논리의 구조라는 그 논리의 세계를 설명할 때 지식의 세계를 세 가지, 그러니까 자연 물리학적인 것을 이제 지식의 1세계라고 그러고요. 정신적 주관적을 지식의 2세계, 과학 지식을 3세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연 물리학적인 것을 정신적 주관적 과정을 통해서 지식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세계와 2세계와 3세계로부터 과학 지식이 형성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별 뜻은 없어요. 이제 아마 포퍼 교수도 자기 자신이 뭔가를 철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과정과 절차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서 그런 이제 논리의 근거를 지식 세계, 1세계, 2세계, 3세계로 표현했다라고 보아집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과학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연 물리학적으로 정신적 주관적 과정을 통해서 지식 세계가 형성된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듯해요. 우리가 자연을 살펴보고 고민을 해서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지식 세계를 만들었으니까. 자, 그렇다면 지식 세계는 이렇게 1세계, 2세계, 3세계로 표현이 됐다는 얘기고요. 반증이란, 나머지는 제가 다 이렇게 구조를 했는데 반증이란 단어를 제가 여기에 정의를 해드리지 않았어요. 길면 길고 짧은 짧기 때문에. 그런데 반증은요, 반증은 뭐냐면, 어떤 그 참된 증거인데, 참된 증거라고 하는 거는 관찰이나 실험적 증거를 말합니다. 로부터, 그죠? 먼저 제시된 가설이, 틀렸음을 밝히는 거죠. 가설이 틀렸음을 밝히는 걸 반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먼저 가설이 주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으면 가설과 실험 결과가 일치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이것이 틀렸음을 밝혀야 되는데 일치가 됐으니까 반증을 실패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리화학적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물리화학적인 예를 들어봤을 때 그 원자의 변천 과정 중에서, 그죠? 변천 과정 중에서, 톰슨이 주장했던 원자 모형이 있고요. 실험을 러더포드가 했어요. 톰슨은 원자에 대한 모형을, 그 수박씨, 그러니까 이제 양전자와 음전하가 골고루 박혀 있는 둥근 구로 설명을 했는데, 러더포드가 알파이자 산란 실험을 해보니까 원자의 대부분의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장과 실험 결과가 일치되지 않았으니까 러더포드의 알파이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톰슨의 원자 모형이 반증되었다. 가설이 틀렸음이 밝혀지다. 이것이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증의 단 하나만 정확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증주의는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기준을 반증 가능성에 뒀어요. 근데 반증 가능성은, 이게 이제 정의를 내려야죠. 바로, 반증 가능성이 바로 좋은 이론입니다. 좋은 이론. 예를 들어서, 반증주의는 가설 연역적인 방법에서 일반의 가설을 먼저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대담한 가설을 먼저 제시하고요. 이것을 이제 반증을 통해서 그 가설을 검증하는 데 있기 때문에 좋은 이론이 반증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좋은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좋은 대담한 가설이라고 그러죠. 가설을 제시하고 이것으로부터 하는데 좋은 이론은, 얼마만큼 더 명확한가, 더 포괄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더 좋은 이론이다 하는데 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고 그래서
반증주의는요, 프라이드 심리학이라든가, 또는 뭐 종교적인 관점까지도 과학이다, 비과학이다 구분하는 데 있어서 반증 가능성을 가지고 구분을 했다. 두 번째, 반증이라 하는 것은 제시된 가설이 틀렸음을 이 증거로부터 밝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증되었다라는 말은 톰슨의 가설, 주장이 러더포드의 실험 결과로부터 반증되었다. 이것이 틀렸음이 밝혀지다라는 말. 그러니까 반증되었다라는 의미를 물리학적인 전제, 예제로서 의미를 정확하게만 이해하시면 첫 번째 가지가 해결됐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과학적 이론은 모두 반증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증은 불가하고 반증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과학적 이론은 반증만 가능할까 그러는데, 자, 반증주의가 과도기적인 인식론에서 과학 지식의 변천 과정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현대적 관점, 다시 말해 잠정적으로 쓰죠. 그러니까 과학적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을 설명하기 위한 잠정적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잠정적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이것은 진리다. 절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개연적으로 그럴듯하게 증명해서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이론 자체는 결과적으로 자연현상을 이렇게 잠정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줄 뿐이니까 이걸 입증하거나 개연적으로 확증을 못하기 때문에 검증은 불가하고 반증만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의미를 써먹을 일은 별로 없지만 의미가 말이 비슷해서 처음 교과 교육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통 철학이라는 숲에서 반증주의라는 나무를 놓고 봤을 때 3개의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지가 과학과 비과학의 구분 기준은 반증 가능성이고요. 반증주의 그러면 이제 반증주의 출처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증주의가 이제 예를 들어 무엇이 반증주의냐고 그러면 지식의 출처, 방법, 속성, 즉 본질로서 진리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반증주의다 아니다를 확인하는 방법을 하나 가지를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바로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기준에서 반증 가능성에 두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도기적인 인식론의 의미 정도. 특히 중요한 거는 반증의 의미를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참된 증거로부터 제시된 가설의 틀렸음을 밝힘. 그래서 제가 원자의 변천 모형을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톰슨의 원자 모형은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원자 모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가설로 제시했잖아요. 그죠? 양전하와 음전하가 골고루 박혀 있는 중성으로 둥근 구로 설명을 했는데 러더포드의 알파일제 산란 실험 결과로부터 가설이 틀렸음이 밝혀졌죠. 반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첫 번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반증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참고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증만 가능하다는 말은 과학적 이론 자체가 잠정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입증, 확정적으로, 개연적으로 검증 불가하기 때문에 검증은 불가하고 반증만 가능하다는 말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죠. 나머지는 어떤 것이 반증 가능한가, 과학의 이론들은 대부분 반증 가능하고요. 이런 것만 동의어 반복. 우리가 과학 특히 논술을 할 때 오늘도 제가 논문을 2편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논문 심사를 해보면 교수님들 그리고 대학원생들도 가장 많이 쓰는 게 동의어 반복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쭉 설명을 했는데 문장 구조를 놓고 보면 반 이상은 동의어 반복에 다 제거해버리면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동의어 반복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언어를 쓰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인으로서 언어가 2가지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문자를
우리는 이제 문자를 쓰는데, 우리가 이제 문자라고 하는 것을 쓸 때 한국에서 쓰는 문자가 한자와 한글 두 가지를 쓰죠. 그죠? 우리나라는요, 한자와 한글 두 가지 문자를 가진 전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이에요. 한자를 중국 문자라고 아는 무식한 한국인은 있어서는 안 되죠. 한자를 우리 조상이 만들었어요. 동이족 조상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문자는 한자와 한글 두 가지 문자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문을 계속 하다 보면 뭐 영어나 여러 가지 이제 외국어를 동시에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문자를 막 세 가지, 네 가지 쓰다 보니까 아마 동의어 반복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이제 동의어 반복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과학에서는 이게 이제 A로부터 B를 반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동의어 반복이면 반증 불가하는 거죠. 그죠? 그런 뜻이에요. 뭐 정의에 의한 참도 마찬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호상의 모든 점들은 같은 거리에 있다. 그죠? 뭐 이런 정의. 그러니까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이런 명제, 공리라 그러는데요. 이러한 정의들은 참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갖다가 반증한다는 의도적인 논파를 한다는 것은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반증 불가하죠. 그 다음에 애매모호한 진술은 뭐냐면, 주로 이제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가 특히 여학생들이요, 재밌는 거 보면, 뭐, 교회도 다니시고, 성당에도 다니고, 뭐, 절에도 다니고 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상당히 조금 깊이 있는 신자들도, 임용 시험이 가까우니까, 점을 보시더라고요, 점을. 근데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점을 봐요. 참 재밌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뭐 학교에 갈 것이다, 뭐 등등인데, 대개 이제 그런 점쟁이들이 하는 말들이 애매모호한 진술 문장을 많이 써요. 올해는 기억성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너를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뭐 이런 따위 말들이 이제 애매모호한 진술이에요. 동으로 가게 되면 기인을 만날 것이다. 뭐 이런 진술. 이런 것들이 이제 애매모호한 진술이라고 그래요. 이건 반증 불가고요. 그 다음에 반증 불가한 진술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은 비가 오거나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표현. 그러니까 비가 온다, 안 온다를 동시에 진술해버리면 반증 불가한 진술이 되죠. 과학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반증 불가하다고 그래요. 그냥 참고하시고요. 이런 문장을 안 쓰시면 돼요. 쓰지 마시고. 자, 반증주의의 첫 번째 가치가 뭐라고요? 반증의 의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여기에 과학사에서 실제로 과학사나 또는 과학교수 학습 과정에서 반증되었다, 반증에 실패하였다. 반증되었다, 반증에 실패하였다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증주의라는 나무의 첫 번째 가지는 반증의 의미를 정확하게 과학사나 과학교수학습 과정 중에서 반증되었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아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가지. 두 번째 가지는 반증주의의 과학적 방법인데요. 반증주의의 과학적 방법에서 첫 번째가 반증주의는요. 실험 결과에 의해서 반증되면 즉시 지지된다. 그러니까 반증을 견뎌내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증을 견뎌내지 못함 이런 뜻인데 견뎌내면 다음 반증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렇게 살아남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증을 견뎌내지 못하면 즉시 교체라는 관점으로 과학의 진부를 설명하거든요. 자,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교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바뀐다라는 뜻으로 보면 안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작은 부분으로 설명하시면 돼요. 큰 전체의
패러다임의 교체 그러면 격변적이 되지만 요거는 이제 단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반증 사례 그 하나만을 견뎌내지 못하면 그 가설이 살아남는다 살아남지 않는다 이런 얘기 되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교체가 아니고 반증을 그러니까 이제 그 가설이 반증을 견뎌내느냐 못하느냐 어떤 가설이 있는데 반증 사례가 1, 2, 3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설 견뎌내고 견뎌내지 못한 어떤 반증은 견뎌내고 어떤 반증은 견뎌내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가지고 보면 작은 의미에서 자 교체된다 살아남는다 이런 뜻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반복적인 반증 과정을 통해서 과학의 진보를 설명하는 것은 진화적 모형이에요. 진화적 모형.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본성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포퍼의 반증주의는 과학의 진보를 진화적 관점으로 설명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반증을 견뎌내면 다음 반증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살아남고 반증을 견뎌내지 못하면 즉시 교체된다라는 식의 설명 체계로 과학의 진보를 설명한다. 이게 포퍼의 과학의 진보 관점, 즉 진화적 모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증은 어떻게 발달하느냐? 반증 수준이 낮은 수준으로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고요. 반증 가능성, 즉 높을수록 반증 가능성이 높고 더 좋은 이론이다. 더 좋은 이론은 뭐다? 더 좋은 이론은 더 포괄적이고 더 명확할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가설 A와 B가 있는데 이론이 있는데 자 기체에 관한 법칙과 공기에 관한 법칙이 있으면 기체보다는 공기가 더 포괄적이죠. 그죠? 포괄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이 더 좋은 이론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성에 대해서, 행성 궤도에 대해서, 자, 원궤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고, 타원궤도 운동을 하는 것하고 보면, 원궤도보다는 타원궤도가 훨씬 더, 그죠? 구체적이죠. 그죠? 이건 더 포괄적인 거고요. 더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포괄적이고 더 구체적인 것이 더 좋은 이론이다. 즉, 더 반증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가지는 어느 것이 더 좋은 이론인가에 대한 사례를 찾고, 그리고 그 판단 기준 쓰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개념의 구조하고요. 전통 철학이라는 숲의 반증주의 나무 첫 번째 가지는 반증 여부입니다. 자, 반증되었다는 의미를 자, 과학의 역사나 물리 교수 수업 과정 중에서 뭐는 뭐에 의해서 반증되었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분하고 증거를 쓸 수 있을 것. 두 번째 가지는 자, A와 B 중에 어느 것이 더 반증 가능성이 높으냐, 더 좋은 이론이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이론이라고 물으면, 자, A보다는 B가 더 좋은 이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유는 뭐보다, 무엇이 더 포괄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는 더 뭐예요? 자, 명확하게 설명한다. 그죠? 이 증거를 찾아서 구분하시고 설명하시면 되죠. 자, 반증주의에 대해서 두 가지 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통틀어서 이렇게 묻기 때문에 이렇게 답해야 되는 문장 구조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못하시면 알고도 못 쓰는 문장이 나와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가지는 자, A보다 B가 더 좋은 논리다. 그 근거 찾는 거, 사례와 근거 찾는 거. 자, 세 번째 가지 들어갑니다. 자, 반증주의가 앞에서 과학의 진보를 진화적으로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증을 견뎌내면, 자, 다음 반증 때가 살아남고 견뎌내지면 즉시 교체된다고 그랬는데, 자, 반증을 견뎌내지 못하면 즉시 교체된다고 그랬거든요. 반증을 견뎌내지 못하면 즉시 교체돼. 그런데, 이 문제점을 들어가 보니까 반증되었지만 즉시 폐기가 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옛날에 반증됐지만 되돌아오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과학사에서 보면 이게 비일비재예요. 과학사 안에서 보면 그 증거는 무수히 많을 겁니다. 주로 뭐 크게는 가시적인 거는 지구학 쪽이 많고요. 물리도 마찬가지죠. 당시에 누구의 주장은 엄청나게 반증되었고 이렇게
되었으나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당시 그 자체로는 많이 반증되었죠. 그러다가 누구도 이제 그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 40년 뒤에 와서 다시 이렇게 체기되는 그런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처럼 과학의 역사, 과학사 안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예가 이렇다라면 그것이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점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시변통적 가설과 같은 보조가설의 상정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관찰의 이론 의존하는 특성이 하는 문제 두 가지로 나눠보는데, 이걸 이제 책마다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고, 보통 일반적인 책은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한 가지가 관찰의 이론 의존하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증주의의 과학적 방법이 가설 연역이잖아요. 가설 연역의 키워드는 가설의 검증에 있어요. 그럼 가설을 검증이 어떻게 합니까? 가설 연역은 먼저 맨 처음에 일반화 가설을 제시를 하고요. 일반화 가설은 직접 검증이 어려우니까, 자, 이것을 이제 초기 조건을 설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검증 가능한 가설, 이걸 이제 검증 가능한 가설을 예측을 연역을 한 다음에 그것을 예측을 다시 검증을 해 봄으로써 그 전제의 진위를 검증하고자 하는 게 가설 연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측을 검증하는 방법은 실험과 관찰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 이 검증하는 것이 관찰과 실험이잖아요. 근데 얘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이론에 의존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론에 의존한다는 것이 이 진실 자체가 여부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설 연역이라고 하는 거는 핵심은 가설의 검증에 있는 거예요. 가설의 검증에 있는데, 바로 검증의 수단이 관찰과 실험이고, 이것이, 자, 이런 의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틀린 것인지, 이것에 의해서 말 그대로 이제 일반하고자 하는 이론이 검증된 것이 알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반증적인 문제점을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요약만 해놓으면요, 무슨 말인지 모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암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풀어서 얘기를 하면, 반증주의는요, 가설을 검증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죠? 과학적 방법이.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반증을 통해서 반증을 견뎌내지 못하면 즉시 교체된다고 그랬는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방법이 이건데, 이것이 이제 반증의 수단이었던 이것으로부터 검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관찰의 이론 의존성에 의해서 이것이 틀린 것인지 이론이 반증된 것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 번째는, 자,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는데 계속적으로 뭔가,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조가설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부과되다, 첨가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뭐이다라고 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물리의 기출 문제 보면, 자, 중력장 하에서 물체의 질량과 무관하게, 지구 중력장 하에서 물체 무관하게 자유낙하하는 속도는, 그러니까 땅에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죠. 동시에.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보기에는 쇠구슬하고 깃털하고는 질량 차이가 나요. 그런데 떨어지는 건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거든요. 무게가 먼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자, 중력장 하에서 질량과 무관하게 물체는 동시에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대해서 이제 학생은 믿지 않고, 자, 그렇다면,
자, 크기는 같고요. 크기와 모양이 같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다른 걸 해보면, 그러면,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지니까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보조가설을 하나 더 첨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주장을 믿지 않으려고 하죠. 이게 발견법에서 다시 우리가 밝혀보게 되겠지만, 자, 반증주의에서는 가설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반증 사례가 나타났을 때 그 반증 사례에 대해서 변명 같은 보조 가설을 계속 첨가를 하게 되면 결국은 반증을 못하게 되는 거죠. 특히 보조 가설 중에서 임시 변동적 가설, 애속이라고 그러는데 애속 가설은요, 반증 불가한 가설입니다. 반증 불가한 가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행성이 왜 완전한 구를 이루냐에 대해서 자, 행성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테르로 꽉 차 있다. 뭐 이런 뜻의 설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기본적인 이상적인 조건, 특히 우리 물리적 현상에서는 어떤 그 이상적 조건을 많이 설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리에서 이상 조건 같은 거는 전부 다 임시 변동적 가설입니다. 이런 걸 제시함으로써 반증을 불가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보조 가설이 영향을 미치거나 특히 임시 변동적 가설이 제시가 됨으로써 반증을 불가하기 때문에 반증주의의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그 앞에서는 반증적 문제점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두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반증주의의 문제점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보조가설과 임시변동적 가설은 큰 틀에서 같은 뜻인데, 그 중에서 보조가설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반증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반증 불가한 것은 임시변동적 가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증주의에서 전제, 가설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반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이론에 의존하는 특성하고, 그 다음에 보조가설이 상정됨에 따라서 반증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거나 당시에 폐기됐던 것도 되돌아올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증주의. 자, 이렇게 해서 반증주의에 라는 나무의 가지 세 가지에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세 가지를 짚어본 겁니다. 첫 번째 가지가 반증의 의미를 정확하게 반증되었나? 자, 물리교수 수업 상황에서 반증되었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변별하고 증거를 한 문장 쓰셔야 돼요. 자,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하여 자, 톰슨의 원자 모형에 대한 가설이 틀렸음이 밝혀지다. 이런 뜻이야. 반증되었다. 자, 두 번째 가지가 방법인데요. 방법인데. 자, A와 B 중에 어느 것이 더 반증 가능성이 높은가? 또는 더 좋은 이론인가? 그 이유는 이걸로 이제 자, 사례를 찾고 그렇게 판단한 증거를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자,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 중에서 왜 그러했느냐라는 반증제 문제점에 관한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원인을 들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결해서 판단 증거를 쓸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반증주의에서 나오는 22번의 시험 문제를 분석해 보면 이 세 가지 논의 이상은 물을 게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써먹을 거고요. 앞으로 문제는 계속적으로 통합되는 형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부분이 좀 많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첫날이지만 조금 시간을 탐을 가지고 좀 쉬었다가 전통 철학에서 현대 철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